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내 혁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근육을 만들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 지방이다. 스트레스와 지방,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대체로 질병 위험권에 들어간다. 그런데 요즘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쉽게 쌓이는 시대이므로 당연히 생활습관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맛있는 음식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방이 들어있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지방의 독에 습격에 죽는 것이다. 지방 독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나는 차라리 지방을 원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뇌 속 엔돌핀이 나오는 플러스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노화가 촉진되거나 생활습관병에 걸린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셈 아닌가? 그런데 지방을 섭취하고도 지방독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있을까? 근육을 충분히 만들어 유지하면 된다. 근육량과 산소만 있으면 지방이 연소되고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된다. 다시 말해 근육량만 감소하지 않으면 지방독에 당하지 않는다. 중년이 되어 비만 체형이 되고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것은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가 볼록 튀어나왔다면 이미 상당한 속도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배 상태만 확인해도 노화 진척도와 생활습관병에 걸릴 가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육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다시 근육을 만들면 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때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발생하므로 이 독성을 제대로 중화시켜야 한다. 젊을 때, 즉 25살 정도까지는 활성산소의 독을 중화하는 SOD가 충분히 만들어지므로 큰 문제 없이 중화할 수 있다. 그러나 25세 이후, 즉 뇌 성장이 멈추는 시점이 오면 어떤 이유든지 SOD가 더는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몸을 단련해서 근육을 붙이려 한다면 아직 뇌가 성장 중인 25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젊을 때는 격렬한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가 다소 발생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근육을 만든 다음 이후에는 더는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25세가 넘으면 되도록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을 하자. 저강도 운동을 하면 뇌 속 엔돌핀도 잘 분비되고 활성산소의 독성도 중화되기 때문이다. 혈액이 항상 원활하게 흐르게 하려면 충분한 근육을 붙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서 활성산소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갑자기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야구선수 중에서도 투수는 경기를 마친 다음 날이면 팔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 후 마무리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구를 한 뒤에도 가볍게 공을 몇 번 던지면서 서서히 혈액 흐름의 속도를 맞추었다면 그 정도까지 기진맥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날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전날 사용한 근육 때문이다. 그런데 근육만이 아니라 사실은 뇌도 지쳐있다. 몸을 움직였을 때, 특히 격렬한 운동을 한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갑자기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운동을 한 만큼 몸과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젊었을 때는 다소 과격한 운동을 해도 괜찮지만
그것도 25살까지가 한계이다. 그 이후에는 과격한 운동은 우리 몸에 유익한 면보다 해로운 면이 더 많다. 그렇다면 30대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근육을 단련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칭처럼 유연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스트레칭은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부하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부하는 어느 정도 적정량이 있으며 부하가 가해지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다. 반대로 지나친 부하는 활성산소에 해를 입게 된다. 얼마나 부하를 가질지는 다음 수식에 연령과 성별을 대입해서 산출할 수가 있다. 적정 심박수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제가 밑에 내용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0살 남성의 경우 최고 심박수는 한 18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앞의 공식을 이용해 각자 심박수를 산출한 다음 그 심박수의 60%에서 75%를 유지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40살 남자라면 한 180 정도 심박수인데 여기 한 60%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 심박수에 맞춰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부하를 가하면 근육량은 증가하지만 활성산소의 독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근육을 만드는 목적은 혈액 흐름을 개선하여 지방이 주는 해를 상쇄하기 위해서이다.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운해를 사용하면 오래 산다. 운동선수는 겉보기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인하고 건강해 보인다. 잘 단련된 근육은 아름답기조차 하다. 그들의 육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훈련 때문에 활성산소에 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포츠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운동선수들은 얼핏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 증거로 일반인들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정년 60세까지 무탈하게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 중에 6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여성 마라톤 선수의 경우 마라톤을 통해 청춘을 불사르며 인생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자의 행복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선수 대부분이 생리불순에 시달리며 생리를 해도 배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자와 난자는 활성산소에 취약하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는 불임이 많고 아이를 낳아도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 남자 선수도 상당수가 무정자증이다. 인문계와 이공계 중에는 인문계가 평균 수명이 조금 더 긴데 이것은 이공계가 논리 계산 작업을 하면서 좌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뇌 속의 엔돌핀은 우뇌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분비되므로 우뇌를 주로 사용하는 인문계가 가장 장수한다. 오래 살려면 근육을 만들어야 하지만 근육을 지나치게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연소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이 연소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필요한데 격렬한 운동에서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해 몸속의 산소가 모두 동원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이 연소될 수가 없다. 100m 전력 질주하는 격렬한 운동으로는 지방을 전혀 연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살 빼기가 목적이라면 격한 운동은 되도록 피하자. 그런 운동은 아무 효과도 없을 뿐더러 활성산소에 해를 입게 될 뿐이다. 고른 호흡을 하면서 편안한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지방이 점점 연소된다. 지방을 연소시키는 운동 중 가장 좋은 운동은 워킹이다. 걷는 양은
하루에 총 13,000보가 적당하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걷는 양이 있으므로 운동 삼아 걷는 양은 약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로 잡으면 된다. 명상을 잘 하게 되면 머릿속을 깨끗이 비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 보통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할수록 잡념이 불쑥불쑥 떠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앞서 사례에서 말했듯이 명상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미리 뇌리에 심어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즐거운 이미지를 떠올리면 뇌 속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잡념을 비교적 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잡념을 없애고 머릿속을 비우면 이곧 진정한 명상의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그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뇌 속 엔돌핀이 작용해서 심신의 다양한 부위가 호전되고 자연 치유력이 향상된다.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마사지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무척 바람직한 경향이다. 마사지를 하면 뇌 속 엔돌핀이 분비되어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부위도 자연스럽게 낫는다. 병이 걸리기 직전, 즉 미병 단계에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동양의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동양의학은 뇌 속 엔돌핀을 분비하게 하는 의학이며 뇌파를 지표로 삼는다. 뇌파가 알팔파가 되면 뇌 속 엔돌핀이 분비된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뇌파를 알팔파로 만들 기회가 좀처럼 없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시중에는 뇌파를 알팔파로 만드는 기계가 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저도 찾아봤는데 이 기계는 따로 발견하지 못했고요. 유튜브에 보면 뇌파를 알팔파로 만들어주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잠깐 그 소리를 들어봤는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인간의 몸은 25세경에 성장이 멈추고 그 뒤에는 서서히 노화한다. 그냥 두면 뇌세포는 하루 10만 개꼴로 죽어가며 근육도 쇠퇴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몸을 단련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뇌세포를 지키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없을까? 가장 쉽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그것은 하루 5,000보를 걷는 것이다. 걷는 과정에서 뇌 속 엔돌핀이 많이 분비된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최소 5,000보는 걸으려고 한다. 이것을 실천하면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거의 달성할 수가 있다. 물론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걷는 양이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보면 아무래도 걷는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족분을 의식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나는 적게 걸었다 싶은 날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산책을 한다. 비가 내려도 걷는다. 우산을 쓰고 걸으니 어려울 것도 없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아니면 매일같이 걷는다. 나는 걸으면서 명상을 한다. 굳이 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이완시키거나 좌선을 해야만 명상이 아니다. 걸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오히려 걸으며 명상을 하는 것이 3배에서 4배 더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나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이나 계획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린다. 앞으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내가 꿈꾸는 형태로 만들려면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저절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비가 내린다는 사실도 깜빡 잊어버릴 정도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우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알파파는 우뇌에서 나오므로 우뇌를 활동하게 하려면 좌뇌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런데 좌뇌를 진정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걷기이다. 좌뇌가 잠자코 있으면 우뇌에서 지혜가 솟는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잡념이 고개를 내민다. 그러므로 산책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의적이고 진정한 지혜를 만나고 싶다면 몸을 움직이면서 명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철학자 칸트가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의 사고는 대부분 산책에서 나온 산물이 아닐까? 인간에게는 의식할 수 있는 세계와 의식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의식 세계에서 도출한 사고의 기업피는 얕을 수밖에 없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이론이나 논리만 생각하면 안 된다. 몸을 움직여서 좌뇌를 잠재우고 모든 기억의 보고인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자. 그곳에는 개인이 과거에 경험한 모든 기억과 DNA에 새겨진 선조의 지혜가 섞여 있으며 때로는 엄청난 발상을 떠올리게 해준다. 그런 경지에 들어서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서 뇌 속 엔돌핀이 활발하게 분비된다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도 입증되었다. 다음으로는 제3장 젊은 뇌를 유지하는 식생활입니다. 인간의 몸은 기아를 대비해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식욕중추가 작용하는 것도 지방을 축적하는 것도 모두 영양 공급이 끊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음식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설프다. 따라서 음식이 남아도는 시대에는 스스로 식생활을 조절해야만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칼로리 과다 섭취다.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 방법으로 식사를 조절한다. 이때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단백질은 뇌 속 엔돌핀의 재료이기 때문이다. 뇌 속 엔돌핀은 물질이다. 그 엔돌핀을 만드는 물질은 아미노산이니 충분한 아미노산이 있어야 한다. 단, 뇌 속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조금은 축적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해서 쌓아둘 수는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바람직한 식생활의 모델로 승려들이 먹는 사찰 요리를 들 수 있다. 전통 사찰 요리는 뇌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뛰어난 음식이다. 특히 콩을 가공한 두부, 밀병, 유부 등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옛 승려들의 장수를 보장하고 치매를 방지해 주었다. 뇌를 위해서는 고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은 혈관을 막아서 생활습관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지방 저칼로리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지방을 연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식후에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된다. 식후 30분에 가볍게 산책을 하면 혈당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므로 지방이 연소되는 방향으로 보내진다. 가장 쉽게 살이 찌는 경우는 식사 후에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다. 식사를 해서 가뜩이나 혈당치가 상승했는데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치는 더욱 올라간다. 게다가 바로 자버리면 에너지도 소비할 수 없으니 식후에 단 것을 먹고 자는 것은 백해무익한 행위이다. 미식을 하면서 살찌지 않고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즐거운 일을 생각하며 잠을 청하는 것이다.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일종의 명상이다. 그러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 몸이 이완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자면 체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성장 호르몬은 깨어 있을 때도 분비되지만 소량이며 대부분은 수면 중에 분비된다. 아이는 자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 때는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의 몸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물론 성인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도 키가 크진 않는다. 그러나 분비된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지방을 연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명상할 때도 분비된다. 식후에 명상을 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어 근육 속의 혈액량을 증가시킨다. 그때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나오므로 운동을 하지 않고도 근육을 만들 수가 있다. 물론 운동이라는 적극적인 방법도 좋지만 명상이나 수면으로 알파파 상태를 유도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활성산소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강에 해롭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수돗물 또한 굉장히 산화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돗물에는 염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염소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넣는데요. 이 염소 자체가 산화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 행위는 굉장히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염소를 들이붓는 수영장이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수영 자체는 건강에 좋겠지만 지금 수준으로 염소를 투입한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건강을 위하기는커녕 일부러 독을 흡수하러 가는 짓이다. 앞에서 운동선수가 보통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고 했는데 수영선수는 다른 운동에 비해 선수로 생활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그 피해를 살짝 피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수돗물은 그대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몸의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물을 매일 마셔야 한다. 그런데 질이 나쁜 물은 노화를 촉진하고 생활 습관병 원인으로 되므로 가능하면 정수기로 여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시판되는 미네랄 워터는 수돗물보다 훨씬 안전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수돗물을 한번 끓이기만 해도 꽤 안전해지므로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꼭 끓여서 먹도록 하자. 콩 종류는 최고의 식품이다. 콩류는 뇌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식품이다. 콩을 가공한 식품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사찰 요리에 두부, 된장, 유부 등 대두를 가공한 식자재를 많이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단 이때 유전자 변형 콩류는 피해야 한다. 대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하다. 된장도 그렇지만 대두를 이용한 식품은 아미노산 균형이 아주 뛰어나서 뇌 속 엔돌핀을 만드는 재료로 가장 적합하다. 이런 음식은 쌀밥과 같이 먹으면 좋다.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콩에 들어있고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쌀에 들어있으므로 서로 결점을 보완해가며 최고의 아미노산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동물의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류 식품도 괜찮다. 닭이나 돼지, 소 등의 내장은 재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좋은 식재료다. 녹차도 전이 0이며 클로렐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식품이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스트레스라는 사실이다. 식품이나 약품도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스트레스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도 분비시킨다. 이 때문에 인간은 암에 걸리고 뇌 혈관이 막히는 등 온갖 병에 걸려서 본래는 12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겨우 80세 남짓의 생을 마감한다. 활성산소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다. 즉,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은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란 무엇일까? 스트레스는 생명체에 가해지는 심리적, 생리적인 왜곡을 말한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떤 일을 불쾌하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불안이나 걱정, 욕구 불만이나 증오, 질투나 부러움, 열등감 등 마이너스 발상을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뇌 속 엔돌핀은 이것을 피하게 해준다. 뇌 속 엔돌핀이 나오면 스트레스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와 플러스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생선의 탄 부분을 먹으며 발암 물질이라는데 괜찮을까 하고 걱정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다. 간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술을 마시면 당연히 간에 좋지 않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종종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이너스 사고를 하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플러스 사고를 한다. 플러스 사고와 마이너스 사고가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꾸준히 누적되면 하늘과 땅만큼 현격한 차이로 드러난다. 다음은 공기 중에서 산소가 일으키는 변화를 나열한 것이다. 1번 쇠가 녹이 쓴다. 2번 고무가 탄력을 잃는다. 3번 버터나 식용유가 변질된다. 4번 껍질 벗긴 사과가 변색된다. 이와 같은 반응들은 산소가 그 유기물을 산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산성화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매우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소를 영양분으로 삼아 살아가는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구는 산소를 함유한 공기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호기성 미생물 천하인 셈이다. 한편 산소가 있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혐기성 미생물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들은 공기가 닿지 않는 깊은 땅속이나 바닷속 혹은 인간의 내장 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속에도 산소를 싫어했던 미생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포핵이라는 부분이다. 세포핵 주변에는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활력이 떨어지면 세포의 핵과 산소가 접촉하게 된다. 그 상태를 현미경으로 보면 핵은 산소와 닿는 즉시 소멸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소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독으로 작용한다. 만약 산소를 캡슐로 싸서 에너지를 만들 때만 사용하고 그 뒤에는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아마도 인간은 몇백 년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산소는 생물에게 독약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증거로 음식물도 공기에 노출되면 점점 부패한다. 공기나 생선은 산소에 닿으면 10초 단위로 상태가 나빠진다. 이것이 바로 산화인데 산화된 음식을 먹으면 체내 산해물이 들어간다. 이것은 녹을 체내로 집어넣는 것과 같아서 몸도 그만큼 산화가 촉진된다. 이러한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C, A, E 등이 이런 작용을 한다. 채소나 허브는 스스로 산화를 막는 항산화 물질을 만드므로 이런 식품을 먹으면 항산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WHO는 일에 대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식사와 돈,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실컷 놀게 한 것이다.
그러자 그들에게 생활 습관병에 걸릴 징조가 나타났다. 동네 애들이 놀러와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WHO의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일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일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 자체가 뇌 속 엔돌핀을 분비하게 되는 원동력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중성지방이 증가하거나 혈당치가 상승하면서 쉽게 질병의 위험권에 들게 된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정년퇴직을 한 뒤 치매나 다른 병에 걸리는 것은 수긍이 가는 현상이다.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뇌 활용법은 플러스 발상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끙끙 앓지 않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플러스 발상이며 그게 가능한 사람은 뇌 속 엔돌핀을 원활하게 분비시킨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뇌 속 엔돌핀을 많이 분비시킨다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뇌파의 알파파가 분비되는 상태로 그것을 판단하는데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만들려면 기분 좋은 일, 즐겁고 가슴 설레는 일을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 바쁜 일상에 쫓겨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잠을 자기 마련이다. 바로 이때를 활용한다. 현실에서의 일상이 어떤 상태이든 잠들기 전에 자신의 꿈이나 소망, 계획을 떠올리자. 또는 즐거웠던 추억에 젖어보는 것도 좋다. 편안한 기분으로 잠들면 뇌세포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근육이 자극을 받아 운동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도 일단 무조건 플러스 발상을 해보자. 처음엔 힘들겠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이것이 건강과 장수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물론 오래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몸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할 것이다. 올바른 식사와 근육 유지, 플러스 발상을 하는 것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언제나 플러스 발상을 하는 방법. 뇌 속 엔돌핀을 분비하는 최상의 조건은 플러스 발상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플러스 발상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인생은 성공보다는 실패, 즐거운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즐거울 때 플러스 발상하기는 쉽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나 괴로운 상황일 때 어떻게 플러스 발상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뇌내 혁명을 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플러스 발상의 진수는 도저히 플러스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플러스 발상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바로 그것이 뇌내 혁명의 관건이다. 후나이 종합연구소 후나이 유키오 회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더라도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최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평범한 인간은 좀처럼 도달하기 힘든 경지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발상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플러스 발상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테마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뇌가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인생을 즐겨라 라고 명령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사실이 뇌 속 엔돌핀의 발견을 통해 밝혀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창조주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주가 의도하는 바를 거역하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쳐도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바로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의 세상이다. 의 명령은 창조주의 명령과 같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의학적 견지에서 보면 자아 실현을 하라는 말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자아 실현이란 무엇일까? 누가 봐도 올바르고 훌륭한 인생,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고 즐겁게 충실하게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아 실현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훌륭한 행동을 할 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너무 거창한 해석이라 뭔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뇌 속 엔돌핀에 관련된 도파민 신경의 활동 유형을 보면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도파민 신경은 원뇌에 있다. 즉 파충류나 개, 고양이에게도 있는 신경이다. 이 신경은 쾌감신경이라 불리며 이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성행위 할 때 느끼는 쾌감도, 식욕을 채웠을 때 느끼는 만족감도, 쾌감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뇌 속 엔돌핀의 원천이다. 단 이 신경에는 신기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은 자극을 받는 방향이 플러스로 가든 마이너스로 가든 일정 정도 도달하면 제동이 걸린다. 아무리 성욕이 강한 사람도 일단 충족되면 그 욕구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 욕구가 사라진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이 진선미에 관계되거나 정의로운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뇌의 엔돌핀이 무한대로 분비된다. 그런데 뇌 속 엔돌핀은 마약, 몰핀보다 훨씬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쾌감을 느낀다. 나는 바로 이러한 물리적 상황에서 창조주의 목적 같은 것을 느낀다.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수명이 긴 이유는 그들이 진선미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뇌 속 엔돌핀이 끊임없이 분비되기 때문에 창작 의욕이 솟고 창작의 기쁨을 느낀다. 나이팅게일과 슈바이처가 9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이 세상과 인간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힘든 일 투성이일 텐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겠지만 그들은 우리 생각과 달리 고도의 쾌감을 느끼며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위인이나 현인들의 발자취를 보며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얕은 생각일 뿐이다. 사실 그들은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을 누렸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훌륭한 대상을 보면 우러러 볼 뿐 자신이 도전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곧해서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전두 연합령과 도파민 신경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슬로 박사가 말한 자아 실현이다. 자아 실현을 한 인간은 지고 체험이라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판단한 메슬로 박사의 깊은 통찰력에 놀랄 뿐이다. 여기까지 뇌내의 혁명 모두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책인데 기대 안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빌려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책이 97년도인가 96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다시 리뉴얼해서 나온 책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나온 지는 2020년 한 3월쯤에 나온 책인데 원래는 한 96년도에 나온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걸 좀 요즘 시대에 맞게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